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서비스가 뭐냐면은 장애인 활동을 보조해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그 장애 유형인 발달 장애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왜 도입이 됐고, 그리고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 여러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뭐 인권이나 뭐 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뭐 유엔이나 여러 세계 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그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서구에 있는 복지 국가에서도 선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인 고장권을 위해서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여러 나라들이 했습니다. 뭐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뭐 이런 여러 그 복지를 선도적으로 했던 국가들에서 그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가지고 각각의 국가에 맞게끔 그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공약을 했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개인 예산제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복지 그 서비스 총량이 있습니다. 현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바우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해서 나한테 맞는 복지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사회 서비스 쪽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수혜를 받는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활동 지원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보조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라든지 아니면은 방수 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구매를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지만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바우처가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도 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고 무조건 그 일정 기간이 되면은 소멸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하는 특정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우처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상품권 아니면은 뭐 특정 이용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해 가지고 요 밑에 있는 메가 커피에 가서 이용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특정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서비스도 그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받은 바우처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만 이용할 수 있고, 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에 대해서 받은 바우처는 주간 활동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로 뭐 단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구성들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각각의 서비스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 서구 국가들이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영국이나 독일,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이제 보면은 그 대상이 65세 이하 그 대상이고 노인성 질환자는 제외입니다. 요 구성을 보면은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하고 흡사합니다.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도 65세 이하이고 노인성 질환자는 제외인데 실제로 제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외보다는 일부 보존급여를 이용해서 노인성 질환자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현금 플러스 현물로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장애인 개인 양산제를 도입하는데 좀 모델로 유심히 보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22년도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22년도부터 로드맵을 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기초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3년도에 모의 적용, 시범 운영도 아니에요. 모의 적용입니다. 지금 4개 지자체 대상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 적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개의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모의 적용을 통해서 120명에게 지금 현재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달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대상자분들한테 정산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할 거고요. 두 번에 거쳐서 1차, 2차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본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모의 적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과제로 실제 다음 시범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1과 2가 2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모델 1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일정 비율,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100만 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비율은 이제 10%를 얘기합니다. 10%에 대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뭐 의료 보조 기구를 구매하는데 쓸 수도 있고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아니면 재활 치료를 받는데 제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2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구매할 수는 없고요.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본 모델 개발했을 때는 제공 인력한테 추가 서비스를 받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제공 인력이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에 대한 그런 그 역량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모델 2는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120명이 모델 1, 2를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델 2보다는 모델 1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역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4개 지역은 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이렇게 선정을 했고 각각 지역마다 모델 1과 2를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모델 또 1을 또 설명을 듣고 모델 1을 또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모델 2와 1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1, 2별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사용 범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그 호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프라가 전국이 동일하게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도시에서는 뭐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은 실제 중소 아니면은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자, 모의 적용 사업 개요입니다. 6월부터 11월 31일까지 약 개월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여 기간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지자체, 그 다음에 우리원, 보사연, 그 다음에 장애인 개발원, 그 다음에 연금공단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지자체는 마포구, 그 다음에 김포시, 세종시, 예산군 이렇게 각각 4개 지자체에서 모델 유형별로 맡아서 진행한다 하는데 실제로 참여 인원들에 대한 요구가 모델 1을 선호를 많이 해가지고 모델 1 쪽으로 많이 좀 신청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 현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각각 기관별로 이제 역할입니다. 당연히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를 하겠죠. 장애인 개발원은 전체적인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뭐
일정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자, 연금공단하고 저희 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공단은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연금공단은 이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장애인 개인 예산제다 보니까 본인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이 바우처 총량을 어떻게 분배해가지고 쓸 건지. 아까도 이제 저희는 이제 강제적으로 10%나 20% 내외에서 그 본인이 그 원하는 대로 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업무 보시면서 예산 계획 짜라고 하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것도 머리 아픈데 본인이 뭐 쓸지 계획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전담 인력을 그 고용을 해가지고 그 계획이나 정산을 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그 고용을 해서 그 계획서 작성서부터 정산까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개인 예산제를 선도적으로 그 도입한 나라에서도 이런 그 계획과 정산을 도와주는 그 민간 업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민간 그 시장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는 저기 그 소득 신고 따로 안 하잖아요.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사한테 이제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 분들이 아니면은 이제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이용하실 분들이 그 민간한테 나의 계획서서부터 정산이면 이제 실제로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의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국가에다가 제출할 때 그런 작성하는 서식에 맞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을 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 예상이 들긴 해요. 이걸 누가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 정산에 대한 것을 시스템으로 녹여 넣을 수 있는지 여부도 이따가 이제 토론 주제로도 가져갈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개인 예산제에서는 큰 비중을 좀 차지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장애인 개인 예산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제가 오늘 토론 주제는 총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바우처 생성 방식에 대한 변화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바우처 사용처와 결제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자,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개인별 지원 계획서 수립은 시스템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우처 생성 방식 변화랑 뭐 바우처 결제는 왜 변화가 필요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바우처 생성 방식은 매월 생성이에요. 저희가 월별로 매월 뭐 이거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우처를 생성해서 월로 생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가 수혜를 받는 분의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장애인분들은 이제 등급을 그 종합조사를 통해서 등급이 생성이 됩니다. 뭐 1등급서부터 15등급까지. 그 안에서도 또 뭐 본인 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 1등급은 뭐 약 한 700만 원 정도 생성이 될 거고 뭐 15등급은 뭐 한 100만 미만의 금액이 생성이 되는데 각각 개인의 그 등급 자격마다 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양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바우처가 매월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또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 재정관리부도 오셨지만은 이 기금은 뭘로 운영을 하느냐면은 그 바우처의 기금은 각각 지자체에서 예탁하는 예탁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우리 뭐 여기 광진구에 장애인이 1000명이 있어. 1000명, 그러니까 장애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1000명이 있어. 그 1000명에 대한 예산을, 예탁금을 저희 원에다
입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계획별로 운영을 하고 또 연도마다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꼬리표들도 다 붙어 들어와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내가 수립을 해놓고 막 이사도 갈 거 아니에요. 이사도 많이 가요. 이런 분들. 집이 또 자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자격도 많이 바뀝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3,000명 정도가 자격 변경이 있대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뭐 2등급으로 바뀔 수도 있고 3등급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부담률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인의 그 자격 정보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로 계획을 수립할 거냐. 이제 해외 지금 사례를 보면은 연간 계획을 세워요. 1년 동안 내가 그 개인 예산제에 대한 거를 계획을 하는데 총량이 정해져서. 근데 이제 자격 정보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은 총량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래서 바우처 생성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좀 주제로 좀 잡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바우처에 대한 사용 용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활동 지원이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서만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외에 뭐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범용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서비스도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 지금 현재 그 최근에 바우처 신규 사업 중에서 하나가 이제 천만남 바우처라고 해서 얘는 이제 현금 형식으로 완전히 이제 다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총기라든지 마약 이런 거 빼고는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샀을 때 진짜로 잘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부정수급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제외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를 했냐면 꼭 장애인 활동 지원만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이런 것들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꼭 하나에 극한된 게 아니라 용처를 여러 군데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정책적으로도 질의도 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서 수립에 대해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가 있느냐. 저는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전공해서 했던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요즘 AI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계획서 일례로 뭐 질문도 한번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나는 그 핸드폰 구매하는 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요금제 엄청 많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그럼 막 설명 막 해줘요. 그쵸?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금액만 보던지 아니면은 그쵸?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샘플들이 있잖아요. 그 템플릿이 어떤 것들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어떤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면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마다 그런 것들을 계획서 수립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누구는 저 옆집 저기 콩길동이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그쵸? 아니면 제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A 타입을 쓰십시오. B 타입을 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만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꿈 같은 현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다 드렸고 일단 좀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그 패널로는 저희 그 사회서비스 정보부의 그 김용호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 개발부의 그 권영수 대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해당 사업이 지금 활동지원 사업이랑 지금 장애인 개인 예산제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모의적인 사업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계속 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저 바우처 생산 방식은 각자 그
만약에 개인 예산제가 도입된다면 개인 예산제만의 바우처 생성 방식이 뭔가 또 다시 한번 도출이 돼서 새롭게 하나의 그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활동지원 월 생성 방식이랑은 좀 많이 계속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안 맞는 형태의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히 이제 등급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활동지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계획 수립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 위주냐면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활동을 할 때 얼마만큼 활동을 할 건지 방학 때랑 이제 별다장애인 아동 같은 경우는 방학 때랑 학교 다닐 때랑 활동지원 보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가 등하교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방학 때는 필요 없고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고 그거에 따른 총 급여량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총량의 등급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한 달에 한 3,000건 정도의 늘 장애인 활동 지원에 등급 변경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개인 예산제로 들어가게 되면 1년치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지 1년치 계획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바우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제에 맞게 가려면 예산제에 맞는 형태로 옮겨져 가야 되는 게 일단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김용 과장님이 좀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나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그 바우처를 내가 좀 더 또 세분화하게 또 내 계획에 맞춰서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모의 적용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오해가 좀 많아요. 서비스 더 주는 거 아니요? 하고 신청했는데 결국은 안 줘요. 이거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저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하는 것도 모질라 빡빡해. 막 그러신 분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연구진도 참여하는 이제 보사연도 그렇지만은 좀 이거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직까지는 좀 이 개인 예산제에 대한 개념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도 좀 그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전체 바우처 양 중에서 10% 또는 20% 아니면 또 나중에 시범 운영에서 더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정 비율만큼은 장애인 활동 지원을 고정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일부 10%에서 30%를 내가 임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써야 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 유연화 모델 1, 2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 20%로 이제 자기가 정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활동 지원을 90% 정도를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을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머지 계획한 10%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추가? 아니요, 추가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물품을 10% 사용하고 활동 지원을 90% 이용하기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럼 90% 사용하고 물품을 안 샀는데 만약 활동 지원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 10%를 활동 지원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는지?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어떤 걸 먼저 결제를 할 건지에 대한 거, 또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바우처 결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또 장애인 분들이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또 실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카드가 아니라 다른 걸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이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이제 이상 결제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한 결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바우처에 대한 그 운영 방식이 굉장히 좀 수도꼭지를 너무 꽉,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꽉 조여놓은 것 같아요. 막 그 부정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다 곳곳에 다 뭐 결제도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쵸? 뭐 중복 결제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활동지원 쪽에 이제 사전 사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사전에 이제 출입국 기록이나 아니면 사망 의심 이런 걸로 이제 실질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상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사전에 대한 부분과 이제 서비스 이용 받고 난 후에 결제 서비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작과 종료 시간을 통해서 뭐 연속 결제라든지 아니면 뭐 중복 결제, 뭐 일괄 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후로 이제 결제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계획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거에 대한 그 결제 방식이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실 사후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손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뽑고 있는 모든 유형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못 쓰는 데이터거나 아니면 더 이상 추출이 불가능한 데이터 영역으로 바뀔 확률이 꽤 높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FDS 시스템의 금융의 이제 카드나 신용카드 쪽에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부정사용 방지 모니터링처럼 그 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분석해서 새로운 모델을 방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수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나 사실 저렇게 빡빡하게 돼 있는 사유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제공 인력한테 정말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 전부터 사실 이 복지 쪽에 대해서 누수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막고자 저희 전자저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빡빡하게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쓰시는 그 장애인 분들한테 이제 권리를 위해서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어졌을 때 과연 이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개인 예산제가 도입이 되고 나면 부정수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제 AI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분들이 쓰시는 방향이나 이런 걸 보고 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미리 알람을 주거나 아니면 미리 알 수 있는 용도로의 그런 시스템도 같이 부가적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개인 예산제를 접하고 나서 개인 예산제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니까 정산 부분은 많이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정산을 진짜 어떻게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정산 개념하고 그냥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래너나 뭐 이런 분들이 정산서를 그냥 영수증 쓴 거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해서 그 지자체나 이런 데다 제출하면은 그걸로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이 승인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한 그 규제 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는 수준이 빡빡한 건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빡빡한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바우처, 카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 규제할 수 있는 규제는 좀 더 세밀하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원활하는 그 카드 결제 형식의 바우처 결제 방식을 도입을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원이나 계속 했던 것들은 아닙니다. 새로운 거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거.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시장의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마다 이 계획 수립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쉽지만은 않을 거라서 또 우리 원의 저는 장점이 어차피 계획 수립한 것들은 시스템에 등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시스템에 등록하면은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직접 수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본인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 어떻게 뭐 탁 내가 10% 쓰고 얼마를 쓰고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을 쓰는 유저의 입장일 것 같아요. 아이폰은 그냥 잡스가 만들어준 대로 쓰거든요. 안드로이드는 제가 막 이렇게 구성도 하잖아요. UI도. 요즘 이제 그 쿡시가 오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유연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내가 계획서를 세밀하게 수립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또 이거 그냥 요 정도 아니면 나랑 비슷한 유형의 분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봐서 나도 이렇게 써보고 그거의 경험에 의해서 계속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래너보다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제 많은 빅데이터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해줬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냥 뭐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뭐 팔이 없거나 뭐 어째 신체가 일부 없으신 뭐 이런 분들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 또 시작해서 발달 장애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이런 쪽으로 가는 이제 정신지체 쪽으로 가게 되면 저걸 과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결국 보호자가 해야 되고 보호자가 의도한 대로 하는 거는 과연 얼마나 어디서까지가 맞는 건지 이걸 또 본인이 개인 지원 계획서에 대한 개인인 건데 본인이 수립하지 않고 이제 어쨌든 보호자가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립하는 건지 개인한테 다 판단을 맡기는 거는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제한이 필요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 지원 계획서 부분은 사실 저희 기관이 아니라 발달장애 센터 쪽에서 발달장애 대상으로 지원 계획서 수립을 해주고 있고요. 저 지원 계획서는 지금도 사실 활동 지원도 쓰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시스템 지원은 할 수 있죠. 네, AI나 만약에 저 지원 계획서를 계속 저희가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한 거를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기법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AI로 이런 거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저거에 대한 근본적인 뭐 법적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결정이 나야 저희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부분 진짜 저희 쪽 원에서 가져갔으면 좋은 넓힐 수 있는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확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가 기존의 활동 지원 인력들의 일자리나 그런 서비스의 질 같은 거에 영향이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나타나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우처를 뭐 100만 원을 이용을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그 제공 인력과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10%만큼을 다른 걸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제공 인력은 그 10%만큼에 대한 소득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공 인력과의 좀 관계가 좀 이렇게 틀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대상자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제공 인력 없는 곳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사람이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 질문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공 인력 입장에서는 소득이 그 비율만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 전부 다 그렇게 10%를 다 이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뭐 그 비율만큼 개인 예산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금 현재 장애인 그 바우처가 한 2조 조금 넘게 지금 결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2조 넘게 장애인 제공 인력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공 기관하고 그 중에서의 그 일부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것도 좀 큰 변화고 그리고 굉장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예리한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